우리 비문학 지문은 3개 영역을 이제 35분이라고 치면 우리가 긴 지문은 14분, 그 다음에 중간 지문은 한 2분, 나머지는 뭐 한 8분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10분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 인문지문에 좀 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것에 시간을 줄이면 될 것 같고, 제가 누이 말하는데 정리를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수능날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정리를 좀 더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읽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경제에서 환율이 오르면 뭐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그 다음 나올 거는 뭐겠네라고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구조를,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고, 정말 정리를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비문학 독해를 할 때 기준을 잡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기준을 잡고 읽으라는 얘기는 정말 필요 없는 문장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를 할 때 이제 정리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빠르게 정리하게 되고,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결국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는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계속적으로 정리 빠르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연습, 정리를 통해서 예측하는 연습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의 논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학별로 낮은 대학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높은 대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잘 맞는 또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술을 다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골라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히려 높은 대학에 더 맞다 논술이, 그러면 과감히 높은 대학을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수능 제한 등급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낮은 대학이나 높은 대학이나 다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진짜 자기 실력이거든요. 최종으로 가서는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고르지만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의 수준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대학이든 다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제가 여러 번 자꾸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쫓아다니는데, 저도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만 풀면서도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아, 이 문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출 문제는 분명히 사설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출을 강조드리는 거고, 일단은 하도 많이 풀어서 기억이 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문학이라면 지문을 정확히 내가 논리적으로 읽고 있는가, 한번 봤던 지문이지만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조적으로 이 단어 나와서 다음에 이거 나올 거야, 이 문장 때문에 다음엔 이게 나와야 돼, 이 단락이기 때문에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라면 영역별로 구조를 완벽히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암기라도 괜찮습니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가 보기를 정확히 읽고 있는가, 아무리 짧더라도 보기에는 논리적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를 잘 정리하는가를 연습하게 한 거고, 그 보기를 가지고 선택지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연습하게 한 거지, 정답이 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택지 간의 관계를 내가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고 기억이 나더라도 문학은 이런 연습을 하고 비문학은 글의 구조를 연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 작품들을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조 연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가 기억이 나면 교재를 다시 따로 새로 구입을 해서 새로 본다는 생각하에 자꾸 여러 번 보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아직 고2라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을 여러 번 돌리기를 바라거든요. 제 강의의 특징은 여러 번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내용 이론을 첫 단계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암기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내 것이 되려면은 처음에는 너무 체인호 강의는 낯설어서 이게 맞나? 라고 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래서 이거고 이래서 이거구나 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반복, 특히 고2라면은 반복을 통해서 기본을 쌓고 그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됐다고 느껴지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보면서 난 저거 아직 못 잡았는데 그러면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2라면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고2라면 기본을 더 중시하시고, 자, 우리 천기누설이라는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 이론 중에서 정말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론들만 압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갖다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와 유사한 2022년 예비 문제에 적용해 보고, 그런 식으로 압축적인 이론을 6월과 2022년 예비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천기누설을 먼저 듣고 빠르게 익힌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 느끼면 좀 더 자세한 국어의 정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기누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속도로 들어보시고 좀 더 부족하다 국어의 정석. 반드시 근데 저는 천기누설을 듣고 나서 기출 전문가를 같이 병행했을 때 기출 전문가를 통해 내가 천기누설에 나와 있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면 천기누설만 듣고도 그 다음에 기출 전문가로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적용이 잘 안 된다면 천기누설을 공부한 상태에서 국어의 정석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추천합니다. 지금 충분히 천기누설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문학에서 보기가 표현 방식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보면 표현 방식을 설명하면서 선택지를 보면 의미도 같이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그 부분에서 캐치를 하거나 아예 그 보기 부분은 읽어보고 문제만 풀되 그 보기가 표현과 발상만 나오면 반드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게 있죠. 그럼 거기에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체인호 공부의 가장 문학의 마지막은 정말 복이 없어도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너무 보기에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긴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줄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줄거리 활용해서 되고,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꼭 그걸로 활용을 하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준다는 것은 독서 영역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화작이라는 거는 독서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내용이 훨씬 쉬운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잖아요. 대화체로 돼 있거나 연설체로 돼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대화로 돼 있더라도 서론에서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벌써 어떤 대화를 할 것이고 이 친구가 이 대화를 했으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뭘 할지 예측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연설문도 서론에서 무엇을 말했으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순서대로 전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들이 화작은 조금 복잡해도 결국 비문학처럼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논리적으로 빠르게 예측하면서 정리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비문학보다 훨씬 쉬운 내용이고 예측까지 했고 그러면 핵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작도 시간이 빨라질 겁니다. 하나도 주관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주관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 산문 같은 경우 일치 문제는 보기 문제나 다른 문제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미리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만약에 못 지운다면 보통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인물 문제거든요. 그럼 A라는 인물은 뭐를 말했고 B라는 인물은 뭐를 말했고를 미리 선택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찾으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문제를 지워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빠르게 일치 문제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 그것도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수업하고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혼자서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국어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고요. 철저하게 요즘 국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작이든 문학이든 문법이든 다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독서의 정석이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글들을 읽을 수 있는가라는 능력을 키우기만 한다면 전역을 했더라도 국어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읽기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비문학을 논리대로 읽으면 되고, 문학을 작품 정리 암기가 아니라 보기랑 선택지를 정확히 읽는 능력을 통해서 해석하는 힘을 키우고, 화작도 지금처럼 읽기 능력을 키워서 가장 중요한 건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지, 다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많이 풀거나 뜻풀이를 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게 공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읽기 능력부터 키워보시고, 독서의 정석 비문학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한번 가볍게 적용해보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집중력 늘리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일단은 국어가 재미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몰입하는 방법은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글을 읽다가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고 IQ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철저하게 글 읽기 능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글이 읽기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80분 안에 80분 동안 내가 비문학집을 읽든 문학 작품을 해석하든 내가 그 논리에 빠져서 하나하나 연습하는 거. 그러면 평상시에 만약에 독서 영역을 놓고 한 지문이라도 여러 번 이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내가 1시간을 했든 하나를 가지고 2시간을 했든 그것을 막 분석하는 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영어도 국어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공통점은 글쓰기 논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어도 분명히 글을 첫 문장을 이렇게 썼으면 다음 문장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뒷문장의 내용의 구조가 아무리 어려워도 첫 문장의 핵심어를 잡아내고 범위를 잡았다면 뒤의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못해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빈칸을 어디에 뚫든 간에 첫 문장이라는 범위 속에서 빈칸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국어도 똑같다는 거죠. 한 단락에서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이 단락에 나오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완벽히 국어하고 똑같고요. 단어들만 다를 뿐이겠죠. 그러나 이 단어도 중학교 정도 수준의 단어면 제가 충분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같은 경우 논리를 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간의 조건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논리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 2개 이상의 어떠한 제시문들이 있다면 또는 문장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그들의 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수학도 2개 이상의 어떤 관계들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나오거나 또는 뭐 미분이 나오거나 그러면 2개가 나왔다면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라는 걸 찾는 것은 2개 이상의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나머지 어려운 것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범위에 맞춰서 사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도 주어진 조건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고, 그거를 잘 찾아내려면 바로 기본 개념들을 깊이 하다 보면 기본 개념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범위들이 교차하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어의 정석을 채하지 못했더라도 한 번은 들었다고 친다면 먼저 풀어보고 기출 전문가를,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내가 적용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능이 가깝더라도 기본을 놓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기본을 계속하면서 기출을 할 때 진짜 기출에서 적용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본을 다지면 기본도 더 다져지고 기출도 같이 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행하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는 기출 전문가를 먼저 풀라라는 거, 그리고 나서 강의를 보라라는 거,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을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핵심이라는 단어를 추론한다면 그 추론 단어들이 나왔을 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든다면은 원인의 항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문제점의 항목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해결책의 항목이잖아요. 그럼 내가 적은 원인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적을 기대를 하는 건 문제점. 문제점이 안 나왔다면 해결책. 그럼 원인에 맞는 해결책인가? 라고 생각해서 읽어 내려가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뒤에 거도 원인 그리고 뒤에 거도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원인들이 서로 관계성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뇌가 있다면 좌뇌에서 한 가지 앞에 쓴 거를 생각한다면 오른쪽 뇌에서는 그 다음 거 예측을 하면서 연결해야 되고 그 단어들이 서로 논리적 호응성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학에서 보기를 보고 그걸 토대로 선택지를 답을 찾는 거잖아요. 잘 답이 안 보이면 100%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답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반드시 질문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시간이 쫓긴다면 너무 논리적인 관계로 분명하다. 그럼 그럴 때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이 있으면 안 가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반드시 문학 작품 여러분이 본 선택지를 토대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것도 확인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지문을 6, 7분 나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비문학 지문 문제도 보면 특정한 단락을 묻는 문제가 있죠. 특정한 문장을 묻는 문제가 있죠. 그럼 또 단어를 묻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보기를 갖다가 비판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바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6, 7분 정도 남았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단락 문제, 해당하는 문장 문제 그 부분만 가서 풀어보시고 또 우리가 평상시 1, 2, 3 수업은 선택지만 보고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불친절한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에서는 서론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본론에 와서 조금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럼 벗어난다면 첫 문장을 보고 빠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빨리 버리고 그 첫 문장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라는 것이고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에서 앞에 선택지에서 윗글에다 맞다는 전제로 가는데 다 읽어도 보기하고 일치하는데 틀린 부분이 바로 윗글 조건 부분이 틀렸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평상시에 그래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없네, 답이 없네? 그럼 문학 지문으로 가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고 비문학 그래 논리가 안 맞네? 그럼 주어진 첫 문장을 보고 빠르게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를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많다라고 느끼면 나는 이렇게 구조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나 라고 한다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저는 구조화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만 구조화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얼마나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쉬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들은 다 하진 않아도 되지만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실력이 있어서 이 정도는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안 하셔도 되고 난 이 정도는 적어야 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적는 거 사람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능날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고 끝까지 글을 읽을 때 그 기준을 놓지 않고 읽어가는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언젠가는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대신 나는 나은 방법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다른 친구들은 그 논리적인 관계보다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날 그 한 문장 한 문장 쫓아가는 걸 조금은 덜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놓지 않게 되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지겹겠지만 계속 나아지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지문을 여러 번 보는 연습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면
그게 좀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학교 초중과 고등학교 공부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 유튜브의 목적이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잘못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좋아요. 수능이라는 과목이 너무 좋습니다. 수능이라는 과목이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조금 잘못 가고 있어요. 초등, 중등은 주로 내용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암기를 시킵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 와서도 암기를 시켜요. 내용 뜻풀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학력고사에서 수능이라는 입시제도로 바뀐 건 아이들한테 암기 능력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읽어내서 네가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 조건을 토대로 다른 것을 응용할 수 있느냐 수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지나면서 중학교 때부터라도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익히면 당연히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요거 나왔으면 다음에 이거 나오겠네 예측이 되면 논리적으로 연관관계 속에서 암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 독서의 정석을 무조건 들어보시고 제가 유튜브로도 이제 초중 교과서 읽는 것도 올릴 거거든요. 이 기준을 잡아서 읽는 연습. 그러면 고전 작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소설도 우리 수능에서 고전 작품 이런 것들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전 소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재해석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줄거리 같은 거, 내용 암기하는 거 오히려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 제 강의 중에서 독서의 정석을 듣고 있으면 충분히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친구가 갖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내신 점수, 그리고 그 친구가 평상시 썼을 때 자기하고 맞는 대학들을 위주로 추천합니다. 수리가 약하면 수리가 있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게 만들고요. 제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왜냐하면 상경계열이 가장 많이 뽑는데 수리가 약하다. 그런데 상경계열이 가장 많이 뽑으면 인문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인문은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수리를 보고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내신을 보고 이 친구가 평소에 썼던 모의고사 중에서 논술 중에서 가장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토대로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훑어읽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다라가 있으면 전부 지문을 빠르게 읽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지문을 잡은 다음에 제일 쉬운 지문의 중심화제와 구조를 잡아서 그 다음 쉬운 제일 신문하고 연결해서 읽어봤더니 매칭이 되면 그때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제신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훑어읽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쉬운 지문 교과서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문이었죠. 그 출처가 나와 있는 제시문을 먼저 읽고 또는 짧은 제시문을 읽고 그것의 핵심, 중심화제, 구조를 잡아서 다음 쉬운 것과 연결시켜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도 공통점을 찾아가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틀리는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이런 유형을 틀리다. 그럼 이런 유형이 틀렸으면은 그 유형들을 틀리는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럼 해설지를 볼 때 해설지의 뜻풀이를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래서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해설지 보면 친구들이 그 뜻풀이에 집중을 해요. 그럼 뜻풀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체 맥을 못 보니까 이게 왜 틀린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틀리면 자기가 100%난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 주관이 들어갔거나 그리고 전체 맥락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체 맥락에서 보는 거, 그래서 내 주관을 넣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리 50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 50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 50에는 기본 원리 다시 50 그리고 기출문제 5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재서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점을 잡아서 기출문제랑 기본을 다시 다지는 거. 그 다져서 다시 사설 모의고사로 풀어가는 거. 이런 식이 수능날까지 반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강을 반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낯선 용어들이나 낯선 논리들에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인강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반복을 하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볼 때, 두 번째 볼 때 다른 차이점이 느껴져야 돼요. 첫 번째 볼 때 내가 놓쳤던 것이 두 번째 보여야 되고, 그걸 놓쳤던 게 세 번째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반복할 때는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풀진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강의를 쭉 보세요. 아, 저래서 저렇게 선택지를 연결하는구나. 선택지 관계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눈으로 익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먼저 풀고 강의를 보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강의를 보고 나서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지문을. 그랬을 때 또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반복을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론과 문제풀이를 배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이 농담삼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능날 우리가 우황청심환을 먹는 대신 우리는 논리라는 걸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가 나올지 불안할 필요도 없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논리를 키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면 제가 볼 때는 국어 아직 읽기 능력에 논리가 다져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더 열심히 눈 뜨면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 눈 뜨면 독서 영역부터 공부를 하시고 한 지문을 문제 풀든 안 풀든 여러 번 읽어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모든 그 시험 볼 때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만약에 읽기 능력이 생기면 영어도 우리가 빠르게 읽을 수 있죠. 탐구 영역 보기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죠. 수학의 관계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 거라는 쪽집게 같은 그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고 정리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도 뭐다? 여러분 그냥 읽기 연습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것을 쌓아놔야지만 우리가 불안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압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논리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거든요.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한테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내는 힘. 국어는 다른 과목하고 달리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읽기 능력이 돼 있지 않는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최대한 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시간을 줄일 수만 있으면 비문학의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게 내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문학 독해 속도가 늘지 않으면 문학이라도 빨리 풀어서 비문학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게 불안함을 잠재우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한두 개 나온다면 아직 체화가 안 된 건 아니겠죠. 내가 볼 때는 자, 문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두 개 틀리는 거 정도는 왜 틀리는지 나만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꼭 한두 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철저하게 그거는 선택지를 더 잘 보는 능력을 키우면 내가 이것이 오답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다른 선택지거든요. 그리고 보기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대부분 틀리는 문제들은 지문으로 갔을 때 내 생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틀릴 거예요. 그럼 내가 지문으로 가서 틀리는 건가 아니면 선택지를 잘못 봐서 틀리는 거를 고치고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했듯이 저는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지금 학생의 방법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제 논리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암기거나 어떤 나의 감으로 푸는 거라면 철저하게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수능날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틀에서 내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풀 때 맞을 수 있을지라도 수능 때는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의고사 풀어도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푸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 고민을 하고 다른 문제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건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질을 따지기에는 아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EBS의 공부는 안 하는 것보다 보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달달달 암기하고 그대로 내신처럼 공부하는 게 문제예요. 수능을 본 N생들은 알 겁니다. EBS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왜냐하면 EBS를 반영한다는 것은 소설 같은 경우는 제목만 똑같고 지문은 다르고요. 당연히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대시는 하나는 동일하고 하나는 달라요. 그러면 동일한 작품이 나왔을 때도 문제는 EBS하고 달라져요. 제가 누님 말하는 것처럼 보기의 조건이 달라지면 선택지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읽어내는 힘이 더 중요하지 이 달달달 암기해서 그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EBS 강의를 보면 전체적으로 제목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의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 지문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처럼 제목만 봐도 이 작품의 전체 뼈대가 보이고 보기를 뭐로 삼겠다가 보이고 이걸 토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 맥락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세부적으로 암기하거나 정리하는 건 그렇다. 그리고 EBS를 안 푸는 것보다 푸는 건 좋은데 그 기준 하에서 원리를 문학은 보기를 선택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용으로 삼으면 되지 이것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목적이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읽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분석을 한다는 건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란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온 거구나. 그럼 이걸 봤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찾는 거지 하나하나 뜯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읽기 위한 거고 뭘 버릴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면서 빨라져야 돼요. 분석하면서도. 그리고 실전으로 그걸 적용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재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의 정석을 저는 반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수업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법의 정석을 정말 재밌어하고 재미에 빠지면 그게 진짜 논리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어들의 형성 원리를 가장 그 논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단어들의 형성 원리를 알아야 문장의 형성 원리가 나오고 문장의 형성 원리를 알아야 단락의 형성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정석은 처음 어렵겠지만 반복을 좀 해보세요. 반복해보면 문법의 정석만큼 재밌는 건 없고 논리를 알게 되고 쉽게 응용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문법의 정석 꼭 반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정석 시리즈를 반복하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원리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공부는 너무 수월하게 갈 수 있고 다른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정석 시리즈를 반복하기를 추천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논리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희망이 보일 겁니다.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의 현 상태에 자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 기본을 다지는 게 완성의 지름길이거든요. 기본을 다지면서 내가 어떤 게 약점인지를 찾아가는 거. 제 공부의 본질을 아시죠? 하나의 내용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단점을 찾아가면서 읽기 능력이라는 기본 실력을 쌓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1등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기라는 것과 선택지를 잘 읽을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비문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논리적으로 글을 읽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국어, 독서의 정석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로 문학을 보면 좀 더 좀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단기간에 막 성적을 내려고 그런 욕심을 내면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독서의 정석 그리고 보기로 문학을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직도 많이 남은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시리즈 듣고 저는 반드시 기출 전문가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출문제에 적용하는가라는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최인호쌤은 어떻게 이론을 적용하는 거지? 이론이 이거라고 말하고 다르게 말하진 않는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안 풀어도 기출문제는 꼭 풀어라. 그 대신 이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금씩이라도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은 안 줄어요. 시간 줄이는 방법은 기준을 잡고 빠르게 필요 없는 걸 쳐내는 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잡고 기준에서 보고 예측을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논술 스스로 첨삭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풀고 시간 내에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 중에서 논리적으로 제가 정리해 주죠. 그 논리적으로 정리한 걸 그대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장을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내 논리대로 필기한 대로 내가 옮겼는가 그대로 이 순서대로 단어를 빼먹지 않고 넣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에 모범 답안이 있으면 그걸 보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연대 모의논술 제가 만든 모의논술을 보면은 제가 직접 논리적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때 그 답안을 보면서 한 번쯤 베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냥 대학들의 답은 논리적인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답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기한 거대로 필기했는가 빼먹은 건 없는가 순서대로 전개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최인호가 쓴 연세대 논술 모범 답안을 한번 베껴 써본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시간 많이 남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고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면 달려가는 건 순식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참아내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주겠다 1등을 주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 가르침의 목적인 제 어떤 인생 교육의 인생과는 여러분 바닥부터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짧은 기간에도 분명히 올바른 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잘못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은 만약에 자기 개인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답변하면 되고 그 위의 것들은 질문에서 만약에 시사적인 게 나온다면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가 맞으면 돼요. 주장과 근거가 맞으면 되고 만약에 논술처럼 지문이 있고 하는 질문들은 명확하게 또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말은 더듬 거리더라도 개인적인 거는 여러분의 것들을 전공과 관련된 자소서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면 되고 시사적인 것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말하되 근거를 제시하면 되고 지문이 있는 질문지들은 반드시 정답을 찾아서 답변해야 된다는 거.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끝까지 어쨌든 들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걸 했는데 조금 아마 부족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종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